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정현입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담론의 장을 열어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리얼시사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한국경제 전망과 위험관리 대책을 모색했는데요. 포럼 내용에 대해서 이나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지식인들이 한데 모여서 담론의 장을 펼쳤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규성 전 장관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유연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019년 한국 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첫째, 세계 경제가 어려워가는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경기 대응적 정책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적정 수준의 수출과 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실업을 줄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날로 심해지는 소득의 양극화를 어떤 방식의 재분배를 통해서 완화시키고 이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성장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계 경제의 운영에 제 역할을 하는 일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넷째로는 기술의 대변혁기에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감으로써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019년 우리 경제의 과제, 즉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의견이 모아지지만은 이 달성을 위한 즉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 의견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책 수단 하나하나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느꼈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계 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소득 재분배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면 정부의 잘 짜여진 거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경제이든 내부의 위험 요인이 쌓여갈 때에는 이익 집단들이 욕구를 자제해야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복귀하게 됩니다. 특히 작금의 우리 현실에서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하방 위험이 커질 때에는 이념보다 현실을 중시하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위험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 하강 국면에서 지금과 같은 고임금 정책, 부동산 보유에 대한 증세 정책 등이 옳은 선택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핍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지시책의 강화 내지는 저소득자 지원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주요 정부의 기능이 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생활의 기본은 근검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저축을 해나가는 것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즉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의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 살림도 규모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대책입니다. 나는 우리 전문가들이 과거 하던 대로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전문가의 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질 강화의 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기술 수준을 한층 높여 우리 경제 체질을 개혁하는 데 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넓게 이야기하면 교육, 지식,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일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혁 없이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과거처럼 보다 빠르게, 보다 품질 좋게, 보다 값싸게의 명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방식으로라는 기치를 내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과거 하던 대로만 행동한다면 개인 소득도 정체될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경제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는 정책 대상자인 경제 주체들을 불안하게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나 구조전환을 위한 체질 강화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민간 주도에 의한 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제 운영의 주체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불안을 느껴 적응이 힘들어 가게 되면 적응의 위기가 옵니다. 경제 주체들이 적응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여건 변화의 추세를 잘 살펴 슬기롭게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대응하고 체질 강화에도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로 다소 반복하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보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를 얘기한다면은 특정의 이념이나 사상에 사로잡혀 이를 경직적으로 적용해 나가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단기적으로 경기가 하락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 변혁이 일어나는 등 불확실성이 큰 세상에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 주체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경직적으로 고집하게 되면 부적응 현상이 발생하여 다중 구조의 따로따로 경제가 되거나 경제 주체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클 때일수록 보다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경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유연화하여 경제 자체의 복원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로 지금 우리가 현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 효과적인 표피적인 단기 현상적인 분석 평가만 하고 이에 관련하는 큰 흐름을 분석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 현상의 고비마다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관련하는 흐름 즉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변함없이 준거해야 할 나침반은 생산성이라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끊임없이 혁신이 요구되는데 혁신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경제는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기업에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 파괴를 하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되면 기업이 성장하면서도 노동자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책 리더십은 긴 안목에서 생산성이라는 다른 나침판을 제공해야 합니다. 5년마다 나침판을 바꾸어 새술은 새 부대라고 외치다 보면은 우리 경제는 축적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시장과 정부는 수레의 양바퀴로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 내적 외적 환경에 따라 보완적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정책 측면에서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때이지만은 시장과 함께 가려는 정부의 태도도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경제를 보시면은 경제 성장 여력 감소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감소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 성장 여력 감소와 또 분배 문제가 한꺼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은 뭐 계속 하락해왔고 향후에 이제 더 하락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소득 불평등 아니 분배 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양극화 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 기조를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이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특히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랑 혁신 성장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뭐 분배 문제가 있고 성장 문제가 있는데 두 부분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한 10년 정도 후가 되면은 한 2% 이하 그러니까 1.2% 이하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20년 후가 되면은 뭐 1% 후반대도 아니라 뭐 1% 초반대 정도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우리가 뭐 2, 3%, 뭐 3%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 20년 후에는 상당히 잠재 성장률이 기본 평균적인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거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성장률, 뭐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뭐 성장 위기에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소득 주도 성장의 뭐 정확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초기에는 우리가 거의 임금 주도 성장이랑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아마 작년 2018년 초기나 아니면 2017년 말이나 뭐 그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소득 주도 성장이 과연 뭐냐 그랬을 때 주로 이제 임금을 올려서 성장을 이룬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정부나 여러 사람들이 논란이 진행이 되면서 좀 더 폭넓게 임금 최저임 소득 주도 성장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의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임금 상승을 통해서 노동 소득을 올리고 결국에는 뭐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것이고,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뭐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 정책, 그다음에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결국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일단 성장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성장이랑 상당히 괴리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보통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는 상당히 장기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3%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3%가 아니라 4% 아니면 5% 계속 성장을 할 것인가가 사실 경제 성장의 이슈입니다. 한 번 뭐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 3% 성장에서 4% 성장을 어떻게 올리는지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소득 주도 성장 이론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과연 정말 이런 경제학자들이 정말 얘기하는 경제 성장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뭐 그런 반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 얘기를 할 때 경제 성장 이론에서는 사실 공급 측면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공장을 지었는지, 자본 축적을 했는지,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지, 뭐 이런 생산이나 공급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실제로 이 소득주도 성장 이론은 수요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계 소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결국 뭐 생산이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금 주도 이론, 성장 이론도 뭐 그런 식이고 해서 결국 장기 성장,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장기 성장이랑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사실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 주도 이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방법은 있는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분배가 개선이 되면은 사회 안정성이 향상이 돼서 기업이 더 생산을 잘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소득층이 소득이 많아지면은 인적 자본 축적을 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더 좋아진다 하는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사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들은 충분히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그럼 경제 성장을 이룩하려면은 분배 개선만으로 충분하냐 했을 때 뭐 그렇지 않다거나 아니면 경제 성장의 뭐 제일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분배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그럼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또 분배 이외에 다른 측면을 상당히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를 성장으로 놓으면은 사실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표가 성장이기 때문에 이 분배 자체에도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주도 성장으로 과연 어떤 걸 원하느냐 했을 때 분배가 아니라 성장이기 때문에 분배는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 원래 이 성장 측면을 강조하지 않았고 분배 측면을 강조를 했다면 사실 훨씬 더 편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성장 얘기를 목표로 얘기를 안 했다면 우리가 굳이 성장에 대해서 논란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분배 관련해서도 사실 마이너스 효과라고 보여지는 게 정책 목표 그 분배라고 얘기했으면은 분배 개선이나 여기에 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소득주도 성장 그 얘기가 나오면서 성장이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에 대해서도 사실 대부분 다 뭐 명시적으로 논의 안 하는 결과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그 어떤 방향이 좋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분배 개선을 하자 했을 때 분배가 개선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목표를 분배 개선이라고 놓고서 분배를 원하는 수준까지 명확히 개선할 수 있는 뭐 정확한 그 정책을 수립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예 분배 문제를 좀 공론화를 해서 어떤 종류의 분배가 중요한지, 어떤 종류의 분배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고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성장 목표는 뭐 성장 정책으로 달성을 하고 분배 정책은 뭐 분배 정책으로 달성하는 뭐 어떻게 보면 투 트랙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게 향후에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체의 그러니까 생산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 생산성을 전체로 보면 사실은 이 최저임금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다른 형태로 산업별로 나누거나 규모별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규모별로 나눈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을 놓고 8단계 1인당 임금을 100으로 놨을 때 그 규모별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거는 1인당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부가가치가 대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그 밑에 그들은 당연히 임금도 낮고 부가가치도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임금이 높은 거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고 임금이 낮은 거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지금 시장이 우리가 좀 처해 있는 환경이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생산성 1인당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낮게 되어 있는 임금을 그러니까 끌어올리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과연 임금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즉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생산성보다도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 파란 게 빨간 것보다 더 높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인당 생산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래쪽에 그 사업체가
임금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다시 최저임금제의 어떤 강제에 의해서 임금을 올리게 되는 거가 되니까 상당한 부분은 도태되거나 그러니까 또는 그러니까 고용을 줄이거나라고 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걸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하고 그러니까 근로소득자하고 사업소득자가 하위 부분이 도태가 되면 그들 내부에서의 불평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랫부분이 도태가 되니까. 하지만 일자리 감소의 영향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러니까 가구에서 근로소득 자체가 줄어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소득 불평등이 2018년도 들어와서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그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즉 정책 의도하고 거꾸로 간 결과에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 내용은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조금 전에 김남경 교수님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 점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계 소비를 늘려서 우리 성장을 좀 더 촉진한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러한 정책 수단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수요 측면이라는 것이 성장과 무관하냐라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이의를 좀 제기한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이제 칼도 베르둔 로라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실질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통로로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인과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즉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서 실질임금이 늘어나는 것이지 실질임금이 늘어나서 생산성이 늘어난다라고 이제 반드시 볼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제끼고 나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자연 실업률 가설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총수요, 총공급 이런 거 이제 배웁니다. 그러면 총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장기로 이게 주어져 있죠.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잠재 산출 수준에서 주어져 있고 그거는 공급 측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갖다가 높이려면은 그런 공급적 요인들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개혁들을 해야 된다. 구조 개혁을 경제 구조 정책이 필요하다. 뭐 박근혜 정부 때 얘기했던 4대 구조 개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거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기가 뭐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장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런 공급 측면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기적인 이런 잠재 성장률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수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수요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견해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이력 현상. 이제 이런 그 현상을 갖다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1980년대 이론이 나왔다가 미국의 이제 이른바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 갖고 경제가 잘 되고 하니까 이론은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많은 실증과 이론적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경제 상태가 미래 우리의 잠재적인 산출 성장률을 결정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견해가 되는데요.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사실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뭐 직관적으로 이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국 경제하고 유럽 경제인데요. 2000년대는 2000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성장률이 유럽 경제하고 미국 경제하고 비슷했습니다. 유로가 도입된 다음에 유럽 경제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미국 경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난 이후에 양 경제가 상당히 성장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미국 경제는 예전에 한번 셔크가 온 다음에 예전의 성장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가고 있고 반면에 유럽 경제는 성장률이 훨씬 둔화되어 있죠. 자,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거시경제 정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유럽이 그 원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그런 경기 정책을 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상당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장기 성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장기라가 퍼머넌트라는 영어로 말하면 퍼머넌트하고 persistent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러니까 persistent는 상당히 오랫동안이랍니다. 몇 년 동안. 물론 그 다음에 그게 지속된다, 뭐 떨어진다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것이 몇 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속해질 수 있다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경기 대응적 정책이 필요한 그런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 앞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올해 우리 경제는 어떨지 또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먼저 발표에 나선 김현우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은 성장세 둔화 조짐이, 중국은 경착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 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동완 고려대 교수는 올해 경기 회복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2020년대까지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력 경고했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전망이라고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둔화세가 조금 더 확연해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아닐까, 경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지난 2016년 이후에 나타났던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우리가 이제 그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기조로 가면서 사실 저성장 기조를 이끌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었던, 구조적 요인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었던 그 글로벌 고령화 추세, 인구 구조 고령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그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투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라 나타났던 그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그런 두 가지 요인들이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렇게 회복세와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그러한 저성장 기조로 다시 수렴해가는 그런 모습인 걸로 그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가장 뭐 위험한 요인이고 할 수 있는데, 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물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듯이 이 고무역주의의 확대,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통한 성장을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한국 경제의 특성,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우려를 하게 되죠. 세계의 교육이 위축이 되면 암만 해도 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이게 어디로 튈지가 이제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우리 경제에 상당히 좀 큰 위험 요인이고, 기업들은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 지금 이제 완전히 크게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그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조업의 부문의 성장세가 낮으면 앞으로 그 돌파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업에서는 어떤 상황일까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뭐 그냥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부분의 부가가치가 뭐 한 55%를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제법 오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세계 평균으로 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성장 또는 뭐 어떤 그 기회라고 했을 때 뭐 제조업에서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말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한편으로 좀 제조업 대신에 서비스업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앞으로의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가 보면, 옛날에는 초기에는 뭐 이 경제 펀더멘털이 더 큰 문제였는데 요즘은 정책이 문제다. 정책이 스스로 자초한 어떻게 보면 자해적인 것도 같고 그런 정책 선택의 문제가 사실상 경기 둔화를 초래하고 있는 핵심 팩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기조 이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발생했고, 이거는 사실은 금리 인상 기조를 포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기조, 그 다음에 저기는 안 썼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셧다운, 이것도 정책의 문제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이것도 정책 선택의 문제. 이게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 선택의 문제. 영국의 브렉시트 두말할 나위 없이 정책 선택의 문제죠. 프랑스 지금 정정 불안도 마크롱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발생한 정책 선택의 문제지, 프랑스의 이 경제 펀더멘털에서 지금 문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된 배경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연되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국도 결국은 사실은 정책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하겠다, 노동시간 52시간 규제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 정책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이 초래한 문제들이 아니고 다 정책 선택의 문제. 물론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논의됐던 것이 신흥국 부채 과다 문제라든가 중국의 외채 문제, 그 다음에 양극화 확대에 따른 글로벌한 잠재 성장력 저하, 글로벌 교역 증가율 감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의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소위 심각한 문제들은 대부분이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선택이 초래한 문제들은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정책 선택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속도를 바꾸거나 또 보완적인 정책을 도입해도 되는데, 문제는 충분한 만큼의 대응을 내놓느냐 하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선택한 배경에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이 미중 간의 헤게모니 싸움도 있고, 또 글로벌하게 각자가 자국 중심의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개발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극화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IT 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의 양극화가 더 커졌고, 그게 소득의 격차를 가져왔고, 그게 사회적인 불만을 가져온 상태에서 거기다가 개인들이 요즘은 정치적인 영향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 발달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사회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정책 선택이니까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근저에는 선택한 배경을 본다면 그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응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금융 불안은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뭐 수준별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외환 시장 리스크, 특히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증가율 감소에 대해서는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산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 관리 시스템이 없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공공 외교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방면으로 이 글로벌 시장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 관리 시스템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잠재 성장력 저하에 대해서는 신산업 규제 완화라든가 투자 지원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도 김현욱 박사님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업이 가장 우리가 생산성이 낮다. 그런데 서비스업이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러는데 하우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걸 누가 어떻게 높여야 될 것이냐. 저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 생산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데가 있다고 보는 데가 한류 콘텐츠 산업 인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이게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이 사람들은 뭐 열 몇 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인 스쿨링 시스템이 있잖아요.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전문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런 문화 콘텐츠에서 전문화 과정을 10년씩 이렇게 교육시키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서비스 부분에서 그 부분은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야들도 저는 이런 전문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말로만 서비스 생산성이 낮다, 고쳐야 된다 라고 한 지가 벌써 우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좀 경착륙 가능성을 적게 보셨는데 중국 리스크가 나온 게 이제 꽤 됐거든요.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 전에도 차이나 리스크가 나왔었고, 근데 지금도 이제 중국 경제 위기가 나오는데 중국이 2000년 이후로는 사실은 이렇다 할 경기 침체를 크게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타이밍이 아주 적절했었고 경기 부양책을 대규모로 써서 잘 넘어갔는데 지금과 과거의 중국은 좀 다르지 않는가. 첫 번째는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민간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내수 시장 규모만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저희 나라의 2배가 좀 넘는 수준. 근데 지금은 8배가 넘습니다. 과연 지금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경기부양책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기부양책을 안 쓰겠다가 아니고 경기부양책을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이라든가 가게라든가 민가 부분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경기부양책을 더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 중국 경제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처음에는 이제 미중무역 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기관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분석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수출 경기를 보면 실제로 미중무역 분쟁의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약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뭐 물론 타협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협상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더 점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무역 분쟁은 물론 이제 타결이 안 되면 심각하지만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작지 않은가. 최근 이제 반도체 경기 수출 쪽에서 급락하고 그다음에 단가가 떨어지는 거는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나쁠 거라는 컨센서스는 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초과 공급인데요. 수요가 많이 딸렸다. 근데 하반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립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나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많고요. 상반기 공급과의 수요 부족이 일시적이다. 그래서 하반기는 반등할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보면 이제 주로 증권사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반등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최근의 시각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뒤에 이제 자료에 있을 텐데요. 김현욱 박사님이 이제 정책적 대응에서 사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균형 얘기를 하셨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세션이 이제 올해 한국 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제조업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는 좀 긴 호흡을 가진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국책에서 오셨고 또 정부의 정책을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은의 통화 정책이 11월달 금리 올린 게 적절했는지 그리고 3년 연속 초과 세수인데 그런 재정 정책 기조가 적절했는지 그런 쪽에 대한 얘기가 담겼더라면 물론 이제 국책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를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의 시각을 좀 담았었으면 오히려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 상황에 대해서 정부하고 KDI 시각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낙관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통계청이 그 경기 동행기수 순환 변동치를 가지고 경기 고점과 저점을 판단한 작업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10순환기, 그러니까 2013년 한 3월경에 저점을 경기 전환점을 설정을 하고 그 뒤 이후로부터 경기 저점이나 고점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보통 이제 아무리 늦어도 2년이나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점이나 고점을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통계청의 시각은 2013년 3월까지고요. 그 이후의 그림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건데, 동행지 순환 변동치를 봐도, 그리고 GDP 순환 변동치를 봐도 경기 꼭대기는 어디 찍히냐 하면 2017년 5월에 찍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대선이 있던 그 달이죠. 그래서 뭐 지금 정부 들어서 한국 경제를 망가뜨린 거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지금 보면은 벌써 한 2년 정도, 2년 좀 못 되는 시간 정도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정도 폭으로 떨어졌다면 GDP 순환 변동치도 비슷합니다. 경기 둔화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경기가 거의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레벨 자체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로 보느냐, 경기 침체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정부의 대응 방법이 전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는 호황에서 좀 꺾어지는 데기 때문에 버블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이 주가 되는 거고, 경기 침체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방향은 확장적 또는 팽창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진단 자체가 틀려버리면 이제 정부가 정책의 방향이 전혀 반대로 가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모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 이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3년 거둘 성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 착한 정책의 나쁜 결과를 주목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이죠. 최저임금을 올려서 임금은 올랐는데 근로자 소득은 줄었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늘었는데 취업자는 증가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부동산 투기만 잡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되는데? 그건 알 거 없습니다. 그건 경제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부동산 투기만 잡으면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공급 절벽이 오고 가격이 오고, 이게 결국 보면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 오른 게 결국은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불확실성을 만들어서 가격을 올려놓고 그 가격을 잡는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럼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경기 위축이 올 겁니다. 금년의 경기 위축의 가장 큰 주범은 아마도 저는 9.13 부동산 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그 저격식 정책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책 간의 그 상충 문제를 가져오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성장의 역동성 회복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아까 세계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금년이 아니면 그나마 시간이 없습니다. 또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원래 우리가 유턴을 하지 못한다면, 성장 잠재력을 잘 살리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자영업자 도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거는 금융부실 문제를 가져오고, 전반적으로 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망칠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침체와 절망의 늪을 이걸 신뢰와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회복 모멘텀을 만든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올해만 나쁜 것이 아니고, 또는 2022년 이 정부를 마칠 때까지만 나쁜 것이 아니고 2020년대 전체가 저희는 한국 경제가 다시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포용적 성장 좋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강한 경제입니다. 이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맞는 사회 안전망을 위탱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우리가 성장력으로 받침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게 어디로 갑니까? 다 우리는 인구가 줄어가는 다음 세대에 줄어갈 겁니다. 2019년 이게 우리가 모든 걸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점인가? 아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오히려 정말 필요할 때 그걸 못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를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의 답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어서라도 그런 이 지금과 같이 포용 성장도 하고 혁신 성장도 하고 아까 같은 그런 그 근사한 부패식 정책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국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기업 생태계를 바꿔주지 않는 한 저는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느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당연히 공정경제 해야죠. 당연히 그런 현재 이 공정경제 틀 속에서 대기업 집단하고 정부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구조개혁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수출이 갈수록 그 깔아앉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하기가 굉장히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또 좀 있으면 선거지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고 2020년 또 대통령 선거인데 누가 구조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19년은 아주 특별한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친다면 그것은 바로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한 문명의 흥망성쇠는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도전 요인 그 자체보다는 문명과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분명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비춰보자면 도전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졌는데 대응 방식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를 비롯해서 각 경제 주체가 냉정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패는 오늘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올해 정부는 새로 임명된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내외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먼저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기업이 의욕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지역 밀착형, 국민 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초기 창업 단계 지원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회수 단계의 생태계를 중점 보강해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K-팝 페스티벌을 연이어 개최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각별히 강구하겠습니다. 수출 금융 지원을 12조 원 확대해서 총 217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주력 산업, 신산업,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혁신의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조속히 타결되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한편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서 지역 노사민정의 자율적 타협에 기초한 투자, 일자리, 노사관계, 지역경제 간 선순환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동수당의 대상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한국형 실업부조가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소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포용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일부 정책은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축적인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남북 경협 등 미래 도전 요인에 대비한 투자와 준비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해서 미래의 비전 제시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주시하고 또 미리 대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TV 열린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나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